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논쟁이 많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럴 때 보통 예를 드는 것이 동학혁명에 참여한 농민을 가정을 합니다. 고부군청에서 이제 죽창을 들고 동학혁명을 시작했는데 그 농민이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했을까? 동학혁명이 갖고 있는 그 필연적인 그 발발의 원인, 그러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았겠느냐? 아마 실제로는 거의 100%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가렴주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 150년이 지난 우리 후손들은 그동안 많은 그 분석과 자료를 통해서 그때 그분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그분 행동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반외세, 반봉건의 성격을 띄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결국은 그 청국과 일본의 간섭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 중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의미를 안다. 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가장 근접한 예가 그 키아누 리브스와 워쇼스키 형제가 지금은 자매가 됐습니다만은 워쇼스키 형제가 그 감독한 매트릭스 영화가 굉장히 그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믿지만은 알고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스스로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제공하는 프레이머들에 의해서 입력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보다 더 자신의 그 삶의 조건과 시대의 환경을 객관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매트리스를 지향하는 프레이머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득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의 그 기준과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득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프레임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이제 멀쩡한 사람 보고 현직 대통령 보고 사실 저 사람 빨갱이야, 간첩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진보의 경우에는 진보는 기본적으로 동기는 선합니다. 근데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나 결과도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진보에서도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데 진보의 프레임도 틀릴 가능성이 많고 그건 우리 역사에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던 거는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은 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위대한 인류의 실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거는 모택동의 권력 획득을 위한 아주 잔인한 권력 투쟁사였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아주 대단한 그 인류의 새로운 실험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자기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의 최종적인 그 기결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 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상이 아름답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 프레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책 한반도 삼국지를 쓴 것은 바로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프레임을 뚫고 우리 자신을 한번 객관화시켜보자. 바로 이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으신 걸로 봐서 그동안은 이제 강의할 때 이 책의 주제로 서술하고 있는 시대를 같이 경험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같이 경험한 분들보다는 역사책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걸 감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그 근본적인 그 조건을 규정한 출발점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이 형성이 됐고 남한에는 그 김일성 정권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체제라는 강력한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체제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근본적인 조건이고 그것은 우리 부모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이 사회의 백그라운드로서 지금까지 전성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생소합니다만은 인민 대중을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수령론을 통해서 이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으로 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자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미국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제1로 치면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반미 투쟁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남쪽은 거기에 대해서 친미와 반공, 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처럼 어떻게 하는지 돈을 많이 벌자 하는 부국 강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공동체보다는 약육 강식을 당연하게 질서로 여기는 이것이 이제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대체로 이제 지배적인 질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전면전이 지금 70년째 지속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큰 프레임으로 얘기한다면 북쪽이 내세우는 자주와 예속, 식민지 국가의 예속이 될 거냐 이런 투쟁이 있고 또 남쪽에서는 민주화 독재의 투쟁 또 이런 것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투쟁을 한 독립운동 흐름과 친일파 사이에 또 투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멸망한 이래는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와 그 신자유주의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또 대립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대립 전선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의 조건 속에서 녹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현대사를 흔히 쓰는 그 보수와 진보의 문법을 좀 넘어서 가지고 알기 쉽게 좀 이해할 수 없을까? 그 문제식으로 썼는데요. 그 예를 두 개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현대사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박정희, 김대중, 김일성 세 개의 세력이 쟁투하던 시절을 지배하는 굉장히 유용한 분석 도구로서 합종연행의 개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종연행이라고 하면 2200년 전에 이제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직전에 진나라를 중심으로 대립을 할 거냐 아니면 진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천하 통일로 할 거냐 그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종이라고 하면 보통 이 가로를 얘기하고 세로를 얘기하고 연행이라고 하면 이제 가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이 대구 경북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대구 경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그 합종론입니다. 즉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을 연합하는 이 지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박정희 권력이 영원히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이 합종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전력 투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몇 단계로 이 합종의 모습이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김대중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유능한 반대쪽 지도자가 해필이면 호남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과 호남이라는 원래 이 그 문화적 차이와 조금 지역 차별적인 정서가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중들 차원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호남을 악마화하면서 영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집요하게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쓴 그 예를 들자면 71년도 대통령 선거를 김대중 후보하고 박정희 후보가 붙는데 말하자면 이제 김대중 후보는 그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그냥 입만 약간 열린 상태였어요. 모든 자유가 그 구속돼 있고 그 대신 박정희 씨는 말로 하는 선거가 아니고 발로 펀치도 키킹도 하고 손으로 잽도 날리고 뒤로 중앙정보부 시켜서 두들 패기도 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선거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판세가 김대중한테 유리하게 갔어요. 김대중 씨가 너무나 뛰어나게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동원한 것이 바로 이 영남 지역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그 대구 경북은 이제 자기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자기한테 표가 많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 부산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경남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전봇대와 뭐 벽보를 붙일 수 있는 데는 호남인이여 총단결하라. 호남의 힘으로 영남을 개박살내자. 이런 게 영남에 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에서 몰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구사했던 이 합종책의 굉장히 첫 번째 이제 그 하나의 예고요. 이것이 이제 점차 진행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으로서는 성공한 권력이었는데 한국 사회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그 세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18년간의 독재를 통해서 그때 세팅했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군벌 지배체제입니다. 군벌 지배체제. 이 군벌 지배체제의 핵심은 영남 출신으로 구성됐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원은 군부이다. 그래서 군부에 내 친위대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당시 약간 35살에 그 전두환 대위를 자기 그 최측근에 앉혀놓고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복수를 갖기 위해서 이제 뛰쳐놓은 바로 그 신군부라고 이제 불러지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메커니즘은 한국의 재벌체제입니다. 이 재벌체제는 박정희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일본의 재벌체제를 사실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몇 개 기업에 집중적인 특혜를 베풀면서 국가 기관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해서 결과적으로는 막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체제는 그 권력과 관계없이 거의 영속적인 생명을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가 세운 박정희의 권력이 무너지고 또 박정희의 직접적인 군벌 권력이 해체된 뒤에도 오히려 재벌 체제는 더욱더 한국 사회 지배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관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공무원의 과거 제도를 다시 이제 통해서 철저하게 이 개발 독재 의식으로 무장됐던 관료 체제라는 국가 그 기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기구는 거의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 5년짜리 정권은 이제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당대에 끝나질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만에 해서 세상을 떠나니까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 박정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1980년에 환상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둘만의 싸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박정희 체제의 모든 힘은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하는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에는 전두환 보스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보안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은 특전사령관, 제9사단장, 사단장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사 11기가. 그리고 바로 그들의 직계 후보인 육사 17기들은 대령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령으로서 각 그 군단장에 있어서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결정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국 1980년도 한국의 실질적인 무력과 모든 힘들은 그게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양김을 제끼고 다시 한번 한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87년도에 다시 양김과 민주 세력의 힘으로 6.29 선언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양김은 서로 간의 싸움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끼리 내 적수는 저 사람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노태우가 역전선을 거뒀죠. 그래서 하나에서 2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김영삼으로 대통령이 갔다가 다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온전하게 스스로 100%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죠. 여권에서 당시 그 김영삼 정권에서 떨려나온 충청도의 김종필과 연합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절반의 정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단독 드리블로 정권을 잡는데 불과 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10년 만에 끝나고 다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명박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아까 얘기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재벌 시스템의 히어로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연속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명박인가? 박정희 시대 때 만든 이제 하나의 군벌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 다음 남은 힘은 재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재벌의 최고의 스타가 사실 이명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박정희 계열로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해서 그 재벌 쪽에서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제 이명박 뿐이었어요. 정주영 씨가 대통령 되기를 시도했고, 그리고 IMF 때문에 실패했습니다만은 대우그룹의 김우정 회장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이어서 재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명박은 성공을 했던 것이고,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아예 박정희 가의 혈육이었던 거죠. 이 박정희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거의 50년에 걸쳐서 한국 그 지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다행이라고 할까 불행이라고 할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시절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 새로운 시대에 보수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크게 유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합종연행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째 합종연행의 결정적인 그 판이 1990년 YS를 끌어들인 3당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TK 세력들이 그 하나에조차도 사실 TK가 본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집권을 영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포섭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남쪽 세력하고 연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군사 독재에서 나온 세력이었지만은 전혀 뿌리가 다른 민주화 세력을 한 김영삼까지 권력을 매개로 포섭하는 데 성공한 게 3당 합당이고, 이 3당 합당이 완성이 됨으로써 199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날 때까지 말하자면 그로부터 27년 동안 이 군사 독재 정권이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합종이라는 큰 구도 하나를 통해서 박정희 세력이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고, 반면에 이 연행이라는 거는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의 연합을 일컫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에서는 진보 세력이나 민주 세력의 싹이 사실상 소멸됐거든요. 그 와중에 자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테마로 내걸고 대중투쟁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결한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게 69년 말에 김영삼 당시 그 야당 지도자가 40대 기수론을 내걸게 되죠. 40대 기수론을 통해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 세 사람의 연합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야권이 드디어 그 이전에 그 뭐랄까 중앙정부부에 놀아나던 세력으로부터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박정희의 대항 세력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묘하게도 그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김대중 대통령은 매우 논리적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그 설득하고 노력하는 편인데 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용기 있게 일단 내지르는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을 움직이고 있는 강렬한 소명의식은 하나는 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절묘한 점은 지역적인 다름이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가 고향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가 고향이고,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있는 섬입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거제도와 부산이 홈그라운드인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 어떤 다른 그 사회과학적인 논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세 개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구미에서 태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서 태어났다. 난 도대체 그 다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안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통해서 극단적인 독재체제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1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경쟁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협력했다가 서로 배신하고 협력했다가 배신하는 이 양김이 그 5월 동주의 정치를 87년 6월 항쟁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3당 합당으로 결국은 서로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하여튼 87년 6월 항쟁은 양김이라는 지도자가 없어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민주화 운동사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9년도에 그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김영삼을 박정희 대통령이 말기에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나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을 총재직에서 쫓아내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도 하고, 그러다 그 결과로 김영삼 씨를 이제 좋아하는 부산 경남 쪽에서 엄청난 민중항쟁이 발생했던 거죠. 이게 부마항쟁입니다. 이 부마항쟁이 어마어마한 민중항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원래는 그대로 갔으면 이게 광주항쟁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권 세력 내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태로 발전되면서 더 이상의 그 민중항쟁은 일어나지 않고 마침 그 박정희 체제 자체가 이제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 사건을 경과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정치에서 대통령이 좀 돼보고자 하는 야심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79년도에 반 박정희 투쟁을 통해서 또 부마 항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산 경남의 맹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그 개인 정치인이 아니고 한 지역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이제 지배 권력을 확력을 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전라도에서 또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영남 군부인 하나에서 자기들의 그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호남을 이제 그 악마화하는데 당연히 그 수괴로서 김대중을 지목하게 됩니다. 김대중이가 빨갱이고 내란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처단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안정시켜야겠다. 이 명분으로 두 번에 걸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12.12와 5.17 쿠데타 두 번을 일으키는데, 뭐 광주의 항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형을 집행받고, 사형되기 직전까지 갔었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사건을 기하로 그 전라도에서 절대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연민을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전라도와 박정희는 완전 일체가 됩니다. 엄청난 이제 전라도와 김대중. 예, 전라도와 김대중은 일체가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바람에 전두환한테 권력을 헌납했는데, 이 두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실 두 분은 정치적으로 많은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보 정치를 통해서 전두환이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83년도에 전두환하고의 정면 승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 가 있던 김대중하고 서울에 있던 YS가 이제 연합 공동 성명을 발표하죠. 국민들한테 80년도에 우리가 분열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같이 협력해서 투쟁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단초가 된 거는 이제 몇 달 전에 김영삼 씨가 23일간에 걸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가택 연금돼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민주운동이 재건되는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우리 역사상 저는 이게 민주주의 세력과 이 군벌 세력의 4년간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 못지않게 사실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만은 이 신촌 앞이나 서울대 앞이나 어디서나 거의 체류탄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대학생은 공부하는 날보다도 데모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야말로 전쟁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80년대 전체를 통해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학가에서 광주 항쟁의 살인마였던 전두환에 대한 규탄, 또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지식인 사회에서도 광범하게 펴졌지만, 한편으로는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상징되는 호남과 PK가 강력한 민주주의로 결합이 됐습니다. 바로 이 힘 때문에 87년도 6월 항쟁이 어마어마한 대중운동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이때는 오히려 광주는 약간 한 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80년도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같이 이제 호응을 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때 6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서 30만 명이 그날 해서 30만 명의 시민이 길거리에 나왔기 때문에 당시 경찰 보고서에서 경찰 인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군대가 더 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저희들이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더 군사구태를 일으키겠다라고 이제 군의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 세력이 말리게 됩니다. 우선 양김 씨도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 소장 영관급들이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계엄령으로 우리를 동원하면 야당뿐만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당시 선배들도 다 우리가 날리겠다. 이런 이제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도 이번에는
또다시 어나더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도 거절하게 되고 이래서 전두환은 군사 동원은 포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 양김의 분열을 노리는 다른 이제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사실상의 민주화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이 17년 동안은 그 학생, 재야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호남과 PK라는 강력한 대중적 진지, 이 대중적 진지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결국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다름이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을 그 우리나라 그 사회과학계에서 대체로 무시를 합니다. 특히 그 민주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학생운동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학생운동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을 합니다. 뭐 NL이 어떠고 PD가 어떠고 그 일정하게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대세는 아니었어요. 대중들은 뭐 NL, PD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을 보고 따라온 거고.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자체가 말하자면 이 TK와 PK라는 합종연합에 대해서 전라도와 PK라는 연행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지역연합으로. 그래서 이 그 군벌 세력, 그러니까 군부 독재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연행의 연합을 어떻게 깰 것이냐. 이것이 모든 전술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종연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야당 세력에 대해서 아마 내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얘기를 다 못하고 중간에 끊어질 것 같습니다, 얘기가. 하나 또 얘기한다면, 우리 현대사에서 이 지식인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 비분 관계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역사의 오류랄까, 잘못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 같은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조가 잘 싸울 때가 있고 조조같이 뛰어난 사람이 왜 저런 함정에 걸릴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책사들과 이런, 물론 이제 소설입니다만은 수많은 책사들과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날 때가 많은데, 오늘날 대다수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박정희 세력에 대한 어떤 미움과 정오, 또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거에 대한 개탄, 이런 거의 도덕적인 단죄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단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만약에, 군사 전술학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게 되면 전혀 다른 면이 하나 또 보입니다. 어떤 면이 보이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칼럼을 하나 썼는데, 김구와 김대중과 노무현의 패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정오심, 상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거나 분석하는 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쪽의 패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지배하고 있다. 사실 현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독립운동 세력이 친일파에게 대한민국을 헌납을 했어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1945년 광복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북한이나 남쪽에서 점령군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정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북한에서는 변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련군이 처음부터 김일성을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김일성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아무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혼란의 연속이었는데, 이쪽 독립운동 세력,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이 했던 결정적인 실수는 50총선거를 보이콧한 겁니다. 50총선이라고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48년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한 제1차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총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는데 원래 김구 선생은 이 선거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 3개월 전에 우리 임정 세력은 50총선거에 불참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우린 합류하지 않겠다. 반면에 남북한의 통일정부 구성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협상을 하겠다 하는 노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대체적인 견해가 이미 그 당시 48년도 무렵에는 양쪽 다 단독 정부로 가는 추세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가서 뭐 협상한다고 이미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시에 결국 이승만 씨가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이승만 씨를 민 세력은 당시 한민당이나 일제에 협력했던 세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그래도 상해에서 온갖 풍찬 노숙을 겪으면서 평생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일파나 뭐 이런 쪽하고는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를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김구 선생의 한독당이 50총선거에 참여했으면 압도적인 일당이 됐을 거라고 대체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김구 선생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50총선거에 전면 참여로 결정을 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임정 세력으로 가고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6.25 전쟁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싹쓸이 당하는데 거꾸로였겠죠. 그렇게까지 독립운동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 388선을 끼고 내가 뭐 죽겠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장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역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김구 선생 세력이 5.30 총선거에 불참한 것은 대단한 전략적인 패착이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한테 그냥 넘겨준 것이었다. 이런 판단을 지금 역사적인 재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패착은 우리가 널리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87년도,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거죠. 8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을 때도 당시 상당히 많은 함정인 사람들은 군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사인을 많이 했는데 그 정보를 무시했어요. 이미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이번엔 나다. 그 착각이 굉장히 심했고 그건 그때는 Y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번 80년도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에도 또 한 번 이 군부 독재 연장에 결과적으로는 협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87년도에 민주 세력에 의한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청산의 문제랄까, 또 기득권 체제의 청산 문제는 훨씬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때 두 세력이 화해할 수 없는 분열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이제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각각 군부 세력의 일부와 손을 잡고서라도 대통령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부 독재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양김씨로 하여금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김종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사실 따로 이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히 난세의 가능 중의 가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한국 역사상 전혀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세력,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정권, 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천수를 누린, 그러니까
정치학 사상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그런 현상이 노태우 3당 합당까지 포함하면은 그렇죠. 그거 나죠. 그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 노무현의 패착은 뭐냐? 우리가 노풍은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따라감으로써 그래도 민주화 운동 세력의 정체성과 가치를 내걸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땅에서 버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호남당의 김대중하고도 결국은 손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들었던 거죠. 이제 자기 고향 김해 그러면서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국 물론 처음에는 막 툭탁도 많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손을 잡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감흥을 한 거죠. 반응을. 물론 그거는 단순히 저 사람 뜻이 가력하다 이것만은 아니고 야 우리가 호남당이니까 호남당에서 영남 쪽 후보를 밀면 성산이 더 높겠지라는 구체적인 판단도 거기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당의 영남 후보론이 이제 이 호남 사람들이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제 노풍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고 또 영호남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에 동참을 해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그 군부 독재 세력도 영남 패권주의 세력이고 또 민주화 세력도 영호남의 민주 세력의 연합체인 것만큼 노무현 정권도 명백하게 김대중 세력이라는 호남 세력과 노무현이라는 영남 비주류 세력의 연합체였어요. 그런데 이 정권의 기본 성격을 본인이 스스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열린 우리당으로의 창당인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기반은 새천년 민주당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건 그 당이었는데 좀 자세한 내막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의 민주화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호남당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자면 고립무원의 사면 초가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남의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적이고 호남의 진보 세력조차 적이 되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의 비주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년 임기를 채우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공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당에서 만들어준 영남 후보라는 걸 지켜내질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패착이고 이 패착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연속해서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3년 전인 2015년이었는데요. 2015년은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아주 상처뿐인 당대표였어요. 호남 세력이 문재인 대표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박지원 씨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안철수 씨하고 연합해서 당을 찢어나가서 또다시 호남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쪽에서 공공연하게 야, 이렇게 야당이 지리멸렬 하니까 이제 우리는 한 20년 정도는 그냥 정권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이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떤 시민혁명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처럼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대사가 어떤 가치라고 할 만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여야 사이의 권력투쟁,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어떤 가치 지향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현대사 100년을 봤을 때 뚜렷하게 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박정희와 김대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으로 치면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으로 이어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으로 치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이어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웁니다만은 실제로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딱 세 개로 되어 있고 이 흐름이 명백한 상호 차이가 있어요. 그 김일성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김일성 정권이 추구했던 처음에 막스 레닌주의와 지금의 주체 사상,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박정희 이후 세력이 쭉 추구하고 있는 근대화 혁명, 산업화, 이 세 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세 개의 혁명적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계속 산맥으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세 분의 시대를 중심으로 일부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 가령 그 김구의 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 일종의 그 프리퀄이 되겠더라고요. 전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이 세 분의 시대를 제대로 그 특징화하면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현대사에도 밑바닥에 꿈틀거리는 우리가 이제 파도가 있고 그 파도를 움직이고 있는 해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류가 있다. 그 해류가 뭐냐? 시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3.1 운동입니다. 3.1 혁명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거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6월 항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상 5천년 역사상 그 천민들이나 또는 비주류가 일으킨 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삼족이 멸족당하는 실패로 끝납니다. 뭐 홍경래의 난이 그랬고 정여립의 난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난이 다 실패하는데 우리 역사상 딱 한 번 이거는 그래도 성공으로 봐야 되잖아 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현재의 집권자가 얕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월 항쟁 이전에는 우리가 명목상 헌법이 있었지만은 그 권력의 크기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거는 있었지만 그 선거는 개판이었던 거고 자기들이 왕으로 개성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군사 쿠데타나. 그런데 6월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란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100% 완전한 게 아니고 일단 시작은 됐지만 점차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조선 역사를 갖다가 서술하면서 딱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지난 1000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들라고 하면 자기는 묘청의 난을 들겠다. 왜? 묘청의 난은 중국 사대주의자와 우리 민족 주체주의자의 대결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주체의 힘으로 한번 중원도 정벌하자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단지 이제 민족 정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패러디 해가지고 지난 1000년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제일 첫 번째 대사건은 6월 항쟁이다. 그래서 6월 항쟁은 혁명이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1987년 6월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는 대사변이 일어났다. 우리 역사상 민중의 힘에 의한 최초의 승리였다. 동학혁명에 전봉준이 참수당하고 안중근이 사형당하고 김구가 암살됐던 나라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차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6월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6월 항쟁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6월 항쟁의 정신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하면 뭐든지 가치와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자유와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 찾아냈습니다. 자유라는 건 우리가 이제 호언철폐 독재 차도를 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정치 자유고.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공간이 일단 열렸을 때 그동안 그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엄청나게 인권이 왜곡되었던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소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그러니까 평등의 외침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분단에 대한 어떤 절규, 평화에 대한
이게 그래서 저는 6월 항쟁의 정신을 자유평등 평화다. 마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자유평등 박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평등 박애가 그 바스티우 감옥을 깨고 나서 막바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이 개념이 정립되는 건 그로부터 100년 뒤에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에 100년 전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하면서 이제 이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6월 항쟁을 자꾸 그 호원철폐 독재 사태로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 인식의 한계인 거죠. 그걸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 그래야만 그 6월 항쟁이나 위대한 승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목표와 이상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의 문제의식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문제의식은 한국 민주주의 세력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됐냐.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세력이 중심이라는 걸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한국 현대사에서의 주인공은 김일성의 조선노동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6월 항쟁을 통해서 승리하기 전까지 제일 어디 국제 무대에 나가면 목에 힘 빡빡 세우는 건 조선노동당이거든요. 우리는 민족 자주 정권이고 일본 제국주의에 상대해서 지나는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 세력이고 너는 뭐야 임마 미군 밑에서 그러고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한의 외교관들은 그냥 찌그러지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쪽팔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제3국에서 왜 그래? 그 좀 미군도 좀 빼고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건 말이 안 되지. 이제 남들은 이해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72년도를 경과하면서 애초에 북한에 최초에 등장한 정권은 그 김일성 단독 정권이 아니었잖아요. 그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 해가지고 연합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48년도에 수립된 조선노동당 정권은 김일성, 박헌영, 허가이, 김두봉, 그다음에 현주적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체였어요. 그리고 뭐 48년도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도 조금은 여하튼 그래도 조소왕도 있었고 이제 나름대로 김구라는 몸통은 빠졌지만 그래도 조금 다양한 세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루당 프락치 사건 이런 걸로 해서 다 이제 제거는 당하는데, 그런데 72년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72년도에 남쪽에서는 유신 체제가 선포되고 그 북쪽에서는 주체 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 내용으로 보면 남쪽의 유신 체제는 박정희 종신 체제예요. 박정희 왕국입니다. 이제 영원히 할 수 있게 돼 있고, 북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실상 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이제 주체 사상이 영도되고 그 주체 사상은 수령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72년도에 도달하게 되면 남북한 공이 그렇죠. 자익과 우익에서 다 전체주의 왕국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우리는 그 남쪽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남쪽의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딱 눈에 보이니까 알았는데 북쪽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어요. 공부할 수도 없었지만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80년도에 남한민주화운동의 주류가 주체사상파가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사상파 다수가 내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2년도에 남북이 다 전체주의 국가로 국가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북쪽은 인민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 체제가 성립된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그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김대중과 김무상의 유대성이 있다는 거죠. 김일성은 이 사람이 1910년대, 20년대 만주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 그 가장 첨단의 그 세계적인 조류는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막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 당시로선 자기 당대에서는 가장 첨단의 세계 사조에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련어와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반면에 박정희는 또 한 번 자기 당대에 세계 제첨단 사조를 접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고 그 이후로 일본 그 황군 육사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조선인으로서 들어가서 3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일본 육사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하고 한판 뜬 나라잖아요. 아시아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선진국이었거든요. 그 일본 육사에서 두 가지를 배운 거죠. 하나는 그 일본의 근대화와 두 번째는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박정희 씨는 조선인이지만 일본보다 더한 완벽한 사무라이입니다. 그리고 명치 유신의 전문가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 조선은 일본 모델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치 유신의 모델을 한국에 이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통치 하에서 한국은 근대화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는 많습니다만 근대화에 성공했고 이 근대화의 성과가 최절정에 도달했던 때가 90년대입니다. 그때가 박정희 체제의 최전성기였고 박정희는 없었지만 그야말로 죽은 박정희가 그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움직였는데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도했던 덩소평 지도자가 박정희에게 배우자. 5000년 동아시아 역사상 중국의 황제가 조선으로부터 배우자라는 표를 내세운 건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박정희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박정희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박정희는 그 일본어를 그 원어민 수준으로 해요. 그리고 일본 문화에 정통해요. 사무라이 정신에 같은 일본 사무라이들도 감탄해. 그래서 박정희가 돌아갔을 때 일본의 동료 사무라이들이 대일본 황군의 마지막 사무라이를 우린 잃었다라고 통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보다도 난 더 위대한 게 사실 김대중, 김영삼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나중에 변절을 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반열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면 김대중, 김영삼은 유학을 하질 않았어요. 뭐 옥스퍼드 또는 하버드 이런 데 가서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이도 그 제도의 촌놈들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 권력자한테 줄 서가지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거야. 민주주의를 해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걸 내면화된 가치를 가졌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두 호랑이가 불행하게도 같은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많은 비극을 우리 하지만 그러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학습도 없이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영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꼽힌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국 땅에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현대사 100년을 봤을 때 김대중 그리고 괄호치고 반쯤 되는 김영삼 씨가 인도한 이 민주화 운동이 한국 현대사의 중심이고 정통성이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북한을 같이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한국 현대사를 서술할 때 북한은 나중에 부록으로 취급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일성의 상호 쟁투사 이게 현대사거든요. 현대사 초창기의 현대사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남한은 남한대로 따로 설명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따로 설명해가지고 그게 외교 북한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한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단 체제를 얘기하는 백낙천 선생만 하더라도 북한하고 남한을 동시에 설명을 안 해요. 따로따로 설명한다고. 북한에 대해서 그 양반은 아예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남한만 설명해. 분단 체제의 그 그림자에 갇혀 있다 이런 설명을.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사, 북한사 이거는 엉터리고 한반도 역사를 현대사로 보면 마치 우리가 그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고구려 따로 빼고 신라 백제만 논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세 개 합쳐서 상호작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객관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이 없어서만은 조금 재밌게 얘기하면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김일성 정권의 그 공식적인 대남 정책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틈만 나면 군사적으로 정복한다. 명백한 군사적 통일 노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해서 민중 폭동을 야기한다. 이 두 가지 노선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뭐 저희 나이 또래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특수부대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몇십 명씩 떼지어가지고 남쪽에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침투도 하고 막 하여튼 별일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였어요. 잠시 정전 상태지만 저 전쟁 상태라고 한 거는 이제 전면전을 안 한다는 차원이고 실제로는 막 군대도 내려보내고 또 그럼 이쪽에서도 열받으니까 이쪽에서도 보내. 이쪽에서도 또 비밀리에 그 실미도 같은 거 그게 그거잖아요. 보내서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에. 그런데 이 남북한의 이 경쟁사에서 처음에는 그 북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섭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정치 체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 자원 동원에 굉장히 유리한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50년대 후반 정도 되면 한국 전쟁 몇 년 만에 외국 신문들이 김일성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북한 경제의 급속한 그 복구. 그래서 김일성이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치느냐면 61년도에 이번에 5개년 계획만 완성이 되면 우리는 선진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이밥을 먹고 뭐 고깃국에 이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군사적으로 남한을 병탄하려고 하는 움직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남한에 계속 조선노동당의 지하당 구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간첩 조작, 요즘은 간첩을 조작하는데 그때는 진짜로 이제 첩자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첩자가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월남했던 사람들이 그걸 기록으로 많이 남겼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계자가 된 김정일 씨가 그 대남 사업을 이제 소위 총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코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통일혁명당 사건은 말이야. 그 내부적으로 이제 공작금을 둘러싼 것 때문에 형제 사이에 싸움이 붙어서 이게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둘을 평양에 불러다가 그걸 조정을 해야지 말이야. 그거를 공작금을 파견해가지고 그 마무리하려다가 안 됐잖아. 뭔 일을 그렇게 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사건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대부분 다 그런 사건이 아닌 게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하당이 그 조선노동의 공식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따라서 박정희는 매우 말하자면 뭐랄까 피동적이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자꾸 놓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미국의 해구산에 숨으려고 또 빠른 속도로 중화학공업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력갱생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김정은 씨가 한 것처럼 중화공업 우선 정책과 비밀 핵개발에 총력 추진하다가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의 첫 번째 원인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문제는 5분대로 예. 문제는 박정희와 김일성의 체제 경쟁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61년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절대적으로 삶의 조건이나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는데 70년대 후반 가면 남북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김일성 수상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북한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남한은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삼저공항을 거쳐서 서울 올림픽을 거쳐서 북방 정책을 거쳐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남북 간에 극적인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사에서의 정통성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하고 이 세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시대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오페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그 김종필,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구나. 박정희,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5명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오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저 민중이 지도자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맹주가 민중을 통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5명의 합종 연행의 여사가 이 시대의 곧 역사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에필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 이조가 멸망하고 나서 3.1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 2018년까지를 현대사의 진행 과정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2015년 쓸 때는 6월 항쟁이 중심이고 자유평등 평화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 했던 주역들조차도 이제 그거 다 잊어먹었어. 그냥 정치판에서 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 이제 몰두해가지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문제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어떻게 되살릴 거냐. 어떤 세력이 나와서 그 정신을 되살릴 거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로서는 다행스럽게 이 책 딱 나온 지 만 1년 만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를 불살라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디어 이제 대단한 공신입니다. 아버지가 예. 진짜 꿈을 촛불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게 6월 항쟁의 완성판이잖아요. 그게 맞다 말이야. 완성판이 등장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막 개정판을 쓰셔야 되겠네요. 개정판. 그렇지. 2부가 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현대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김대중 정신을 내가 갖고 있다. 난 노무현 정신 쪽이야. 정신 싸움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유은 통치를 하는 거야. 유은 통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유은 통치야. 그리고 그 보수 세력도 박정희 유은 통치예요. 박정희의 유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촛불혁명이 나옴으로써 드디어 이제 한반도가 유은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쪽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우리의 출발은 촛불혁명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촛불 정신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촛불혁명 정신은 6월 항쟁 정신이고 3.1 운동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한국 현대사의 중심 가치를 끌어안은 정치 세력이 어딘가에, 물론 이제 민주당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마청이지만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또 많은 진보적 가치를 이게 크게 봐서 다 이게 민주 세력입니다. 단지 이제 민주당이 그게 마청이라는 뜻에서 이제 민주당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이란 큰 것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 박정희 세력은 박정희 유은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폭삭 주저앉았고, 우리 민주 세력은 드디어 이제 유은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얻었고, 북한에서도 그 계몽군주가 출현하면서 남쪽의 민주정부하고 말하자면 유은 통치 이후 시대, 김정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은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2017년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민주 세력 내부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최병재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현재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가 이제 정치와 정책으로 본다면 제가 주로 설명한 거는 정치의 세계입니다. 정책의 얘기가 거의 내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오패 맹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오패들이 권력 투쟁으로 어떻게 합종 진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의 윤곽이 결정이 났는데, 그러나 이제 촛불혁명 이후 시대는 민주공화국이 훨씬 이제 진일보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이제 정책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과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민주 세력 내부가 아직 그런 준비에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기는 어렵고, 그 점을 이제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현대사를 옛날 1000년 전의 삼국시대는
우리들이 그 아쉬움이 많은 그 통일 시대를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형태로 그 이 한반도 삼국지 시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말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아까 그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성을 우리가 가져오는 건 어떠냐? 그는 뭐 사실 있었던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그 3당 합당을 해서 저쪽에 가서 대통령 했지만 민주주의인 거는 사실이고, 그러나 3당 합당하기 전에 진짜로 그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했던 거하고 3당 합당하면서 그 군부 독재 세력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자체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해체 같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를 실천하고 노력했다. 그런 건 다 그러니까 있었던 그대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계보원들입니다. 후계자들. 그거를 저는 책에서 유전자 변형 정치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이제 에일리언이나 프레데터가 이제 DNA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제 고도로 발전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그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각제를 깨고 내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김대중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서 개혁을 하겠다. 그래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서청원, 지금 또 무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민정당하고 DNA 교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괴물들입니다. 그냥 보수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상한 그 에일리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YS계 자체가 됐고, 단지 이제 거기서 그나마 그 소산, 김현철은 이제 그런 자기 아버지의 그 맥을 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민정계하고 DNA를 섞지 않고, 그래도 하여튼 나는 그래도 민주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세력이 일단은 그 김대중 세력이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김영삼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감정의 엉덩이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지나게 되고 어느 순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순간에 오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80년 신군부에 대해서 DJ는 자기는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80년 5월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월달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전두환이가 완전히 실세로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을 타겟으로 움직이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그 12.6 직후에서부터 12.12까지. 그러니까 이미 12.12가 난 이후부터는 이미 전두환이 잡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굴러가는 흐름이고, 12.12 나기 직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부가 소장파들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너 둘이 빨리 공동 성명 같은 걸 발표해 가지고 강력하게 미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걔들이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DJYS가 일종의 재벌로 유사하겠지만 창업주 아닙니까, 그죠? 민주주의 창업주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노무현 문재인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민주주의 흐름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DJ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나 정치인으로서 사실 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봅니다. 현대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인물이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몇 번 굉장히 중요한 오판을 또 합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심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J는 독보적인 인물이다. 사실은 이제 한국의 87년 분열만 아니었으면 거의 동양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급으로 사실 가야 되는 분인데, 이제 호남에 갇혀가지고 그걸 뚫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랬던 측면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적인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뛰어납니다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직접 피부를 맞대고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문제의식 속에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점은 진정성이라는 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건 다 뛰어난데 진정성은 사람들이 그 양반이 뭔 얘기를 하면 꼭 그 뒤에 무슨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한마디 하면 저건 진짜지 저거 찔르면 나 죽어 하면 그 진정성이 너무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했지만 세력으로 실패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벨상도 타고 막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 그 키운 그 동교동이 지금 몰락하는 꼴을 보세요. 그런 거. 그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만약 예를 들면 개인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세력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노무현을 내 보스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한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평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평정하니까 이거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요 한 몇백 년 사이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한 그 원조를 갖고 있는 세력이 여야를 다 평정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항조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생전에는 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너무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정성과 그 가식없음 이걸로 인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까 그 이명박 씨를 왜 재벌로 보느냐 이 부분은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물론 이제 다스의 오너라는 건 어렵사리 밝혀지긴 했는데 뭐 다스를 재벌로 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명박 씨가 실제로 재벌의 오너냐 아니냐가 아니고 재벌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만든 총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 방탄소년단 이런 그 아이돌들이 그 기획 시스템의 산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명박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실제 그 재벌을 키우는 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회장이에요. 나머지가 다 계열사 사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정주영 불러 이래가지고 임자 조선 사업을 당신이 좀 해야겠어. 배요? 배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자네는 할 거야 해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일을 배당하고 이 재벌들을 일일이 총지휘한 총감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오늘날의 한국의 재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재벌에서 그 가장 그 내세울 만한 대중적 그 인기도가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 시스템이 만들어낸 아이돌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저 최병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할 그런데 단 하나. 요거는 굉장히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기원이랄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아직 민주화 운동 내부의 어떤 그 중심이 완전히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보고 아마 이 책이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준 책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의당, 녹색당, 뭐 노동당, 민주노총당 여러 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호남당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다양한 거 당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한국 민주화 운동의 그 기원을 찾아가면 저는 임시적으로 그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에서 나왔고 김대중 대통령은 장면 민주당 신파의 일종의 그 아이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단순히 그 인간적인 맥을 따라서 하기에는 그전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그 국가 지도자로 등장한 순간을 사실상 그 민주화운동의 기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4.19 혁명, 6.3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도 포함은 되지만 이분들 중에서 저 전국적 그리고 대통령급 지도자가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전사로 보고 실제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
그 사마천의 사기도 본과 색이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황제가 된 거하고 제후가 된 거하고는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이제 그 점이 이제 우리 그 김건태 선배의 아쉬움인 거죠. 김건태 선배가 본가에 못 들어가시고 그렇지. 빠지는 예, 세기로 간 거죠. 본가였으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홀홀 단신이었을 때 김건태 선배와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은 훨씬 유명하고 한국 민주운동의 정통성을 담보한 분하고 부산에서 총구석에서 올라오신 원외 이사하고는 한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천장지차죠. 그래서 이 세가와 봉기와 세가에 올라간다는 거의 차이.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한국 민주운동의 출발점을 그 YS가 40대 기술론을 선언하는 거. 그때부터 YS DJ가 이제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하고 정면 승부를 걸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반박정희 투쟁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때까지 그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 한동 분열 이건 뭐 우리가 다 같이 감으로 느끼니까 저도 감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이르러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수령은 무오류잖아요. 수령이 인민들 앞에서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라든지 또는 다시는 여러분의 허리띠를 조이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쪽의 적대적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허접합니다라고 얘기해.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절대 체제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계몽군주가 출연했다. 북한에 계몽군주가 출연했다. 개혁군주가 예.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 하여튼 계몽군주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체제, 북한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로 바꿔야 된다라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남쪽인데 저는 그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 상태에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제기한 과제나 기대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또 실제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의식의 발전이나 시민사회 발전 정도가 역진을 후퇴할 정도로 지금 무력하진 않다. 그리고 역진을 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잘못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부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찍으니까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혁명의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미국과 일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질기게, 훨씬 더 근본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 미국 독립전쟁 7년 만에 간단하게 끝났잖아요. 프랑스 혁명조차도 100년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100년 이미 드디어 돌파했어요. 앞으로 몇십 년 더 할 거거든요. 통일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밑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시민사회가 없는 사회잖아요. 그러나 남한은 비록 힘들지만 시민사회,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부응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진하지 않고 조금 우회로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혁명이 성공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히겠습니다.